오늘은 원내대책위원회와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합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님 개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 또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합니다. 재판 거래 등의 여러 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와 역사에 의해서 평가될 것입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이라고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퇴임한 안철상 전 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법원의 문을 활짝 열고 이 검찰에게 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적법한 조사이냐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퇴임한 울산 법원장의 관중이 피를 원한다고 해서 법원이 판사가 따를 수 없다라는 말은 많은 함의를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는 저는 사법 난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드 인사로 이념 편향의 사법부 정치화를 획책하는가 하면 삼권 분립에 적하는 사법부 위상 추락의 발언, 그리고 병역 거부자 무죄 등 사회 혼란 야기 재판 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 편향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특정 단체 출신들로 법원의 주요 요직이 장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법부 정치화 시나리오에 따른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 공간을 정치 탕류로 오염시켜서 오늘 드디어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건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 등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발언에는
대법원장은 침묵일색입니다. 김대범 원장의 신년 인사는 모두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사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법원 내 또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국민에게도 고스란히 사법부가 한쪽 이념으로 편향되는 피해가 국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고스란히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 인권이 위협받고 헌법 가치가 부정될 날이 멀지 않지 않나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사법 난국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이 자유한국당은 이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이념 정치 도구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독립 수호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오늘 주호영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꼼꼼히 살펴보니 팩트가 틀린 허위 공적 조서를 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대통령께서 공적 조서를 내놨다 반성문 대신에 그런데 그 공적 조서 내용이 팩트가 틀린 허위 공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부문에서 가계 소득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실질 기준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고 또한 하위 1, 2분기의 소득은 감소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서민의 소득이 더 낮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야말로 또 다른 또 통계 조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상용직이 늘고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용직 증가폭은 크게 줄었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결국 이러한 통계 분식, 통계 조작은 상처를 화장으로 가리는 그런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치료하지 않는 상처는 굶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처방을 내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CVID 똑같다. 북한이 말하는 것과 우리하고 다름이 없다고 했는데 하루 전에 조명균 장관은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고 조명균 장관이 하루 전에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똑같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결국은 북한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 남북관계 문제는 한마디로 단순하고 그리고 편향적이다. 결국 북한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편향적인 시각.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가 한중, 한일, 한미와 같이 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을 외면한 한일, 한미 관계를 외면한 매우 단순한 시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국내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결국 김태우 수사관 건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 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내부 고발자의 양심을 평매하고 검찰에게 고발의 내용은 보지 말고 고발자만을 공격하라 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민간인 사찰, 공무원 불법 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국가 부채 조작,
군인사 개입 의혹 등 각종 탈법과 월권이 시리즈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국민 기만과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어제 신년사는 사실은 팩트가 정책 판단의 유일한 근거인데 팩트조차 조작하는 이런 신년사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실망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세계에서 깨고 나오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보면 사드 반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 이런 등에 참가했던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문재인 정부가 3.1절에 할 사면은 정치 사면이고 이념 사면입니다. 과거에는 경제 사면, 민생 사면을 했습니다. 정말 대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정치 사면, 이념 사면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과정에서 보면 그들이 한 행위가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분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 사면, 이념 사면의 끝은 내라는 뭐 이석기 사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만약 내라는 뭐 이석기 사면에 이른다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혜중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보로 활동하고 또 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매우 편향적인 결론을 내리고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때입니다. 빨리 지명 철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반헌법적 사법부 장악 시도와 더불어서 사법부의 정치화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묻기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과 사법 권력의 정치화는 매우 심각합니다.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말을 아껴온 우리 당이지만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무너지는 사법부 독립과 대한민국 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와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도를 넘은 사법부 정치화를 규탄하고 형해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당 정책위에서도 주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번에 사법장악 저지 특위에 참여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계획이나 사정들이 있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중차례성에 비추어서 피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에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안이 의결돼서 오늘 첫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상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마지막은 사법부로서
독립되고 중립된 사법부만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이 독립이 중요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법부가 내부로부터 무너져가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위원들을 맡았고 위원회가 발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사법부는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코드 인사로서 특정 연구단체,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로서 중요 직책을 모두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민국 사법부라 그래서 우리국 연구회, 민변, 그 다음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요직에 가지 못하고 이 출신들이 전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성 자체로서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고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 전입을 비롯한 수많은 불법이 있는 분들을 모두 자기들과 코드가 맞다 해서 추천해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성된 법원이 이 정권의 적폐청산의 행동대가 되어서 숱한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올 전반기 동안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압수수색 영장이 2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전국이 압수수색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은 수사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인권이나 주거의 안정성, 자존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제지하고 통제해야 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서 무려 20%나 증가된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신뢰를 쌓아가기는 어렵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신뢰를 쌓기는 지극히 어렵고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법부 신뢰가 눈에 보이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국민 여러분들이나 언론이 제대로 좀 아셔서 파악을 하시고 이 사태의 책임에 있는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편향성이나 여러 가지 점이 드러났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법 처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사 의뢰함으로써 사법부 전체가 행정부인 검찰의 수사를 받는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었고 이에 따른 사법부 내부의 내분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마 옮기기도 어려운 의대라는 어쩌다가 대법원장이 되니 이 지경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발 대법원장께서 더 이상 역사에 사법부 독립을 망가뜨린 대법원장으로 더 이상 남지 말고 속히 거취를 결정하셔서 사법부의 독립을 뒤늦게나마 세우는데 그래도 자기의 상황을 알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엄중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할 순서인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 종료 후에 전달하기로 하고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위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은 우리 당의 정말 사법부와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위원으로는 요새 다른 일로도 바쁘신데 법사위도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김도우 의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으로는 곽상도 의원님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윤기찬 우리 원외위원장님이시고 윤기찬 변호사님 맡아주셨습니다.
원영섭 우리 관악갑 당협위원장이시고 변호사이신 원영섭 위원님 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특감반 진상조사단에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상철 위원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 밖에 오늘 안 오신 부득이한 사유로 못 오신 정종섭 의원님, 그리고 변환봉 당협위원장이시자 변호사님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한 장 찍으시고 오늘 다음은 우리 조영희 위원장님께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난국 4대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사법부가 어떤 상황에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법부 코드 인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판은 중립성 자체가 의심받으면 아무리 그 결정이 옳다 하더라도 선고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편향성을 가지고 외부에도 알려진 편향성이 있다고 알려진 분들은 주요 보직에 다 추천을 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국제임금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청와대에 대법원과 밀접히 소통하는 법무비서관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석 판사였던 김형연 비서관이 가 있습니다. 검사 한 사람이 신분을 가지고 파견됐을 때도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검찰 독립을 훼손한다고 했는데, 현직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말자 법무비서관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법무비서관이 대법원장의 배석판사 출신입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은밀하게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윤함석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김기영 국제임금법연구회, 헌법재판소 파견 이탄희 판사 국제임금법연구회, 모두 대법원장의 인사 영향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음 대법관들도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을 비롯해서 노정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국제임금법연구회 출신이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은 본인이 수차례 위장 전입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 전입자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까지 선고한 보통 법관이었어도 법관 윤리에 어긋나는 이런 사람을 무리하게 대법관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사법부 직원 전체의 윤리를 심사하는 윤리감사관에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을 임명해서 장악을 하고 있고, 인사총괄심의관, 공보관, 사법지원심의관, 기획1심의관, 기획2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이런 분들이 모두 국제임금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말하자면 대법원이 예전에 군에서 그렇게 비난받던 하나회에 해당된다는 이 국제임금법연구회로 사법부 전체를 장악해서 평가력을 하고 있고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더 많습니다만 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법부의 정치화입니다.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를 자행한 단체를 징계하기는커녕 법정화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를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했었는데 다시 법률로 격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다음 외부 인사가 사법 행정에 관여하도록 하는데 외부 인사 추천위원회에 법원 노조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계획을 짜서 외부 인사를 자기들과 코드 맞는 사람을 넣어서 말은 사법행정회의라고 회의체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사법행정을 장악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법위상 추락입니다. 이것만 해도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이 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많은 법관들이 있는 가운데 발언을 했습니다. 강정마을 사건 사면 복권을 비롯해서 치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라든지 반박을 하지 못한 채 마치 부하 직원이 훈시 듣듯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의 산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전국 법원에 단기 일자리 채용을 권고해서 정부의 일자리 부풀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 자체 조사한 내용을 뒤집고 검찰의 수사에 사법부 전체의 운명을 맡기는 이런 일을 자초했습니다. 다음에 사법 혼란을 부추기는 재판의 재판장이었습니다. 대체 본부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이유의 병역 거부를 무죄 판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이런 책임들이 큰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 부분의 회의의 나머지는 위원님들 발언은 비공개에서 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원내대책회의 연속회의니까 두세 분 꼭 공개 발언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공개 발언 꼭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러면 두세 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저 원내대책회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예. 길게 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공개 발언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고 제가 청문위원으로 그때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 1년여 경력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 법원과 사법부 전체를 이끌고 나갈 능력이 의문스럽다. 초보 운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지금 그 초보 운전, 사법부 전체를 지금 초보 운전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난 그 판사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나와도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2년여 재직하는 동안에 법원 행정처장이 벌써 3명째입니다. 조직 운영이나 관리가 이게 이런 정도라는 것은 상상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 독립이나 재판 독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항상 인사에 민감한 판사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인사로 자극을 해서 이분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궁극적인 의도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고 이들이 현재 사법부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관예우 건재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정관예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인정하고 건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 코드 인사, 특정 성향 판사들로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경영을 하는 대법원장을 저희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외압을 몸으로 막겠다고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때 호언한 그대로
이제 몸으로 사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가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예. 김도 의원님 하시고 이상철.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에 6명의 대법관 제청이 있었고 대통령의 임명이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에서 임관된 대법관 7명 모두가 공히 위장 전입, 탈세, 논문 표절, 상습 체납,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공직 배제 원칙에 모두가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보드만 맞으면 조건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법원이 이제 14명 중 7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실정법 등을 위반한 대법관들이 높은 법대위에서 국민들께 법 위반을 부지을 때 어느 국민들이 이 대법원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오늘날의 법원에 대한 신뢰의 추락의 출발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에 있어서의 좌편향적 호도 인사의 난백상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철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참 사법부가 정치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논제를 두고 이 위원회가 구성된 이 정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참 저도 사법부에 25년간 몸담은 사람으로서 좀 참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정치란 것은 관계가 멀면 멀수록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소신을 갖고 일해서 법원장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조그만 지원의 지원장이나 법원장을 보좌해서 사법행정을 조금 하는 수석부장까지 해봐서 사법행정에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법원에 몸담은 이후로 어떤 행정처나 법 대법원으로부터 재판에 관해서 어떠한 간섭이나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사태에 불거진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까봐 상당히 그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이런 사실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진짜 0.1%에도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로 갖고 사법부의 신뢰가 전체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조호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외부적 요인보다도 이제 진짜 내부적 요인에 더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진짜 경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근무할 때 민사 판례 연구회다, 형사 판례다 연구회다 이런 어떤 학술 중심으로 모임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통해서 판사들이 실력을 연마하고 상호 의견을 교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어떠한 그런 외에 어떤 친목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세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명단을 보니까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단체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일견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잘 논의해서 위원장을 보좌해서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신의 배석 판사 출신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그 점에 관해서 고민해보고 정리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또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사임을 하고 또 다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간사 출신이 곧 임명될 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관련해서 문제점 때문에 검사는 사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파견이 안 되도록 청와대 근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판사에 관해서는 법에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훨씬 더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요구되는 판사에 대해서 없는 것은 당연히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법조항조차도 없습니다만은 서글프게도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청와대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른 간사 출신을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아마 오늘 사법부 독립소위원회에서 성명서를 하나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오늘 검찰 출두가 정말 역사상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화된 것에 대해서는 더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 거래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한마디로 사법부 통째로 청와대에 지금 사법부 통째로 사법부를 청와대 아래다 두는 그런 행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더 이상 정치화되지 않고 사법부 본연의 그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법원을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에 갈 수 없도록 검찰과 똑같은 1년 유예 기간을 두는 그 법안은 빨리 발의해 주시면 발의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중점 추진 법안으로 2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 원내대책회의가 또 이 오른쪽은 원내대책회의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우리 수석 부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내보고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은 김태우 특별감찰관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불법 사찰, 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 손실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경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는 다음 주 화요일 15일로 회기가 끝납니다. 16일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오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특검법 처리와 더불어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집을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임시국회 소집에 관해서 여당과 또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행안위 간사 이채기 의원입니다. 우리 대표님과 주호영 위원장님도 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얘기했지만은 이 정부는 이제 선거 관리 업무까지도 정치화
문재인화되어 있다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조혜주 중앙선관위 이 상임위원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또 자격도 없고 또 정치 편향성으로 인해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에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고 회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음모가 이제 만천하에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재차 요구하고 국회가 채택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야당의 주장과 국민적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 행안위원은 강력하게 저지 투쟁을 해 나갈 것이고 향후 상임위 차원에서 또한 당 차원에서 모든 가능한 부분을 동원해서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합니다. 조혜주 특보는 중앙선거관리에 알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압니다. 제가 오늘 또 중앙선관위 여러분들과 통화했는데 조혜주 특보가 문재인 캠프에 하는 거 다 아는데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꼭 그 사무실에 상근을 해야 특보입니까? 정말 이거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조혜주 후보는 제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도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유리한 편파 심의를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1급 공직자가 전례 없는 3단계를 한꺼번에 승진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야말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원장에서 바로 일약 대법원장이 되는 거나 조혜주 후보가 1급에서 바로 장관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 조혜주 후보는 음주운전에 면허정지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이 당연히 공무원 파면 사유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만뒀어야 할 사람이 이까지 남아있는 것도 참으로 이상한 지경이다. 또 하나 조혜주 후보자의 아들 서초아파트 정여세 탈루 이게 지금 오늘 언론에 다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철저히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될 것이다. 또한 양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후보다. 2018년 11월 28일 날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 이 선거공명특보로 다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자신의 사회를 시켜서 그 계정에 이름을 또 삭제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공무원 관례상 역대 어느 정권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캠프 인사가 임명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전 공직자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재청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후보를 국회에 청문 요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한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쪽 같은 우리 아이들이 쓰는 초등학교 교과서 주요 과목을 2020년부터는 국정에서 금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왜 이러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2년부터 초등학교 교과목 중에서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겠다. 또한 검정도서에 대한 심사도 단순화해서 심사지는 집필진에서 수정 권고만 할 수 있고 권고사항
반영 여부는 집필진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과목에 대한 이념 편향적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하고 북한을 미워하는 이런 정치 이념이 포함된 교과서 그동안 초중고에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시정하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퍼부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치 않는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의 중립성이 붕괴될 것이다. 정체성 확립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국가관과 민족관도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 정말 솜털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념 편향적 사상을 처음부터 주입시켜서 전사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정교과서 검정전환과 검정도서의 심사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 교육부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울러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드린 말씀 덧붙여서 간단히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 권위적 조직 문화 없애겠다고 해서 선생님을 희연쌤, 희연님, 희연프로 이런 호칭계 추진회가 또 발표했습니다. 교총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 친 조직인 전교조가 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발표 날라 사제간에는 적용하지 않을 거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만은 이런 선생님 호칭 폐기 성급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매맞는 교사가 심상치 않게 보내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선생님이라는 호칭 이거 안 하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지막 자긍심이자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근의를 담은 최소한의 표현입니다.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 못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존경받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 일에 조희연 교육감은 몰두하고 정신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미자 의원님 또. 네.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위원장으로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난 12월 10일에 이어 꼭 한 달 만에 어제 또 택시기사 한 분이 분신을 시도해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분신 전 택시 동료에게 카풀 반대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은 카카오는 택시와 상생을 약속했는데 지금은 카카오가 콜비와 건당 20%의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다며 카풀로 택시 기사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더 국민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야 정책을 수정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갈등 해소는커녕 대기업 카카오를 위한 카풀 서비스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카풀 반대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부, 여당,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만희 위원님 농업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발언 주시겠습니다. 네, 농해수위원으로 있다고 있는 이만희 의원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에서 농업 관련 사항이 몇 가지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농어촌의 스마트팜이라든지 어촌의 뉴딜 사업 등을 통해서 마치 농촌과 어촌의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각 부처의 전체 예산이 거의 10% 가까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농업 관련 예산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현실을 반드시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에서 얻는 농업 소득은 1,000만 원 내외에 불과한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농정 예산에 대해서 획기적인 사고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 목표 가격 설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시기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80kg 기준으로 해서 19만 6천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 우리 당에서는 정확한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MS 그러니까 농업보조 총액의 한도인 1조 4,900억 또 물가 상승률 현재 살값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적어도 22만 5천 원 이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24만 원까지 이르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식량 주권을 지켜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익형 직불제 관련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 소요 예산을 1조 8천억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우리 정부에서는 기존의 8개 직불제 예산의 최대 2조 6천억까지 책정된 점, 또 사회 안정만족 차원에서 농가 소득의 보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개는 형식이 아니라 최소한 전체 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3조 원 이상의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경호 정책위 부의장 겸 기재위 간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 신재민 사무관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신 사무관이 보는 좁은 세계 속 판단으로 문제 제기한 것으로 정책 결정은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 사무관이 고발한 그 복잡한 판단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드러진 정부적 판단인 겁니다. 그 정부적 판단의 요지는 2017년 정권 교체 시기에 국가 세금이 철철 넘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적자 국채 발행 더해서 국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지 마라. 정권 교체기에 부채 비율을 좀 올려놔야 문재인 정권 4년간 5년간 퍼석이 실컷 해도 부채 비율 증가 폭이 그렇게 안 커지도록 해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쓸 데가 많으니까 실탄을 좀 비축해놔라.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걸 정부적 판단으로 이 얘기를 듣고 신사관이 나라 경영이 재정 운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제고를 하고 고발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신사관이 알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늘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세수도 벌써 지난해보다 28조가 지금 더 거쳐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신사무관의 발언에 대해서 국채뿐만 아니라 국채 발행은 그 당시 그 상황뿐만 아니라 다음에 세수 전망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2018년입니다. 18년의 세수가 지금도 그 전에 비해서 28조가 더 거치고 아마 금년 12월까지 가면은 최소한 25조 내지 30조의 초과 세수가 걸칩니다. 이렇게 세수가 철철 넘치니까 국가 부채 자꾸 더 증가시키지 말고 증가 속도를 좀 줄여라. 빚상환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충정어린 신사무관의 얘기를 어린 사무관의 젊은 사무관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지금 대통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그리고 우리 언론은 2017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소상히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2017년 11월 14일 바로 신사무관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들었던 그날 바로 기획재정위가 열렸습니다. 기획재정위 속기록을 보십시오.
2017년 11월 14일 바로 상임위에서 제가 동일한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세수가 철철 넘친다. 그러니까 자꾸 쓰지 말고 앞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날 소지가 있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때 초과 세수 되는 거 국채 상환에 쓰시라. 이야기를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평생 경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 현장에 지금 와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신사무관이 알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한 게 뭡니까? 정략적 정치적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저희 한국당에서 신사무관에 대해서 그 충정어린 그 제보에 대해서 고발 취하하라. 대통령께서 나서 주셔서 기획재정부에 고발 취하하도록 지시를 해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17년 11월 14일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께서 그 복잡한 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문회를 받아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저희 한국당 야3당이 요구하는 신재민 사무관 발언 등에 관한 청문회에 응하시라. 그리고 특검을 받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이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시라. 그래야 문재인 정권의 경제 재정 운영에 국민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개 발언은 모두 마치셨고요. 저희 10시 반에 탈원전 관련해서 정론관 브리핑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부로 23만 명 서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정론관에서 자세한 설명 들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5대 특위 발족했는데요. 그 5대 특위 하나 오늘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도 오늘 같이 발족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자유한국당 이 전방위적인 특위 활동으로 우리 대한민국 지켜가겠습니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